난처한 일이 그녀에게 생겼다. 벤치에 앉아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녀의 몸이 눈사람이 되어 있었다. 징조 같은 것은 없었다. 특별한 날도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산책하는 천변길을 천천히 걸어 약속 장소 근처로 왔고 약속 시간인 오후 6시까지 20분 가까이 남은 것을 확인하고 물가의 벤치에 걸터 앉았다. 영하 5도 안팎의 기온이었지만 지난 주말 영하 20도 가까운 한파가 다녀간 탓인지 얼마간 포근하게 느껴졌다. 든든하게 입고 나와서 더 그랬을 것이다. 그녀는 셔츠에 터틀넥 스웨터를 껴입었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두툼한 코트를 걸쳤다. 긴 털목도리를 여러 번 돌려 감았으며 폴라폴리스 안감을 댄 털실 벙어리 장갑을 끼웠다. 어쩐지 숨막히게 느껴지는 목도리를 느슨하게 하고 어깨에 메고 있던 헝겊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서 그녀는 1월 하순의 천변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교적 자연이 잘 보존된 이 신도시로 이사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지난 7월과 8월 녹음이 우거졌을 때에는 하천 일대가 마치 아열대 밀림의 일부처럼 야생적으로 느껴졌었다. 맹렬한 햇빛 때문에 낮 시간엔 이 벤치에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야생 두루미와 외가리들만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듯 자결하는 태양을 희끗한 머리에 이고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물에 담근 채 먹잇감이 수면 아래 반짝이길 기다리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 짙은 녹음도 무자비한 열기도 사라진 풍경은 고요했다. 나무들은 벌거벗었고 갈대숲은 바싹 말라 있었다. 천변길 건너편에 밀집된 고층 건물들의 석회색 스카이라인이 무거운 먹구름에 쌓여 마치 거대한 잔해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졸음이 쏟아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겨울날 야외에서 잠이 오다니. 그녀는 그대로 깜빡 졸면서 무릎 위로 쥐고 있던 헝겊 가방의 끈을 손에서 놓치고는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꼭 쥐었다. 여기서 잠들면 안 되지 생각하는데 정말로 잠들어 버렸다. 퍼뜩 깨어보니 그 사이 눈이 내려 있었다. 길어야 10분, 필경 그보다 짧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소금을 곱게 갈아 흩뿌린 것 같은 눈이 벤치 주변의 시멘트 바닥과 누렇게 시든 잔디를 덮고 있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비쳐 보일 만큼 성근 눈이었다. 고개를 들자 헐벗은 물가 버드나무들에도 소슬이 눈이 덮여 있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기 전에 그녀는 헝겊 가방에 쌓인 눈을 털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그때였다. 졸음이 분명히 가셨는데 잠기운 때문에 둔탁한 거라고 느꼈던 몸 전체의 감각이 여전히 둔한 채로 남아 있었다. 움직임이 너무 무뎌서 거의 자신의 몸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다. 잠이 덜 깼나 생각하며 장갑 낀 손으로 눈을 비비자 고운 눈가루가 떨어져 내렸다. 하고 머리를 털자 눈가루가 더 많이 떨어졌다. 눈가루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털어내려고 했는데 끝없이 자꾸만 떨어졌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털장갑 안쪽에서 느껴지는 무디디 무딘 촉감이었다. 손이 둔한 것인지
손이 만지는 이마와 머리가 둔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제대로 느끼기 위해 그녀는 오른쪽 장갑을 벗었다. 설화석고로 뜬 것처럼 정교한 흰 눈으로 빚어진 손이 모습을 드러냈다. 믿기지 않아 왼쪽 장갑을 마저 벗고 나란히 펼쳤다. 분명했다. 눈으로 만들어진 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문질러 보았다. 좀 전에 머리를 털었을 때처럼 입자가 고운 눈가루가 떨어져 내렸다. 약지의 손톱 부분에 쉬엄삼아 살짝 힘을 줬다. 조심했는데도 손가락 위쪽 마디의 절반이 부스러졌다. 무릎에 조그만 눈덩어리들이 흩어졌다. 그 반짝거리는 것들을 멍하게 내려보다가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당장 거울 대신 쓸만한 게 그것뿐이었다. 카메라 렌즈 방향을 바꿔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눈썹과 속눈썹, 동공과 눈시울과 눈가의 미세한 주름까지 단단하고 갸름한 눈덩어리에 정교한 세부가 새겨 넣어진 두상이 어둑한 액정 화면에 담겨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디 있어요? 6시에 오기로 한 현수 씨였다. 저는 조금 있으면 도착해요. 그는 차멀미를 하기 때문에 버스 타는 것을 힘들어했다. 매번 그걸 견디며 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되도록 정류장까지 그를 마중 나가곤 했다. 저도 근처에 있어요. 정류장에서 기다릴게요. 그런데 하고 그녀는 덧붙여 물었다. 괜찮을까요? 내가 눈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재미있는 농담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말 눈사람이 되었어요. 알았어요. 곧 만나요. 여전히 웃으며 그가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차례로 2짝의 장갑을 낀 뒤 그녀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천변길에서 마주오던 몇몇 사람이 놀란 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곤 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다. 관광지에서 얼굴에 흰 물감을 칠하고 석상 흉내를 내는 마인 배우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계단을 올라 대로변으로 들어서자 행인들이 많아졌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해가거나 간혹 멈춰서서 바라볼 뿐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정류장에 다다라 그녀는 멈춰섰다. 버스 번호와 노선이 표시된 반투명한 아크릴 벽에 석고상 같은 자신의 얼굴이 비쳐있는 것을 서름서름하게 들여다보았다. 두꺼운 코트 속에 숨겨진 그녀의 몸, 눈사람의 감각은 사람이었던 때와는 달랐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더 이상 영하의 날씨가 쌀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더 기온이 떨어져야 한다고, 그 편이 안전할 거라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둔해졌지만 몸무게 자체는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몹시 약해진 게 분명했다. 실수로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히는 것만으로 위험하리란 걸 분명한 직관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다. 심신의 이런 평온은 지난해 그녀가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며 마취 유도제 주사를 맞은 뒤 처음 느끼는 것이었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고요하고 거의 완전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아크릴 벽으로부터 돌아서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퇴근길 8차선 도로에 정체된 차량들이 붉은 미등들을 밝힌 채 끝없이 멈춰 서 있었다. 마스크 대신 검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린 택배기사의 오토바이 한 대가 승용차들 사이로 고개하듯 차선을 바꾸면서 달려와 보행 신호가 전멸하는 횡단보도를 한달음에 질주해 교차로를 가로질러 갔다. 귀를 찢는 그 굉음이 삽시간에 아득해져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문득 알아차렸다. 단단하고 고요한 눈덩어리, 그녀의 새로운 몸에서 한 군데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왼쪽 가슴, 심장이 있던 자리였다. 예전처럼 심장이 뛰고 있는 건 아니었다. 단지 그곳이 아직 미미하게 따뜻했다. 그 언저리에 눈이 녹아 약간의 물이 왼쪽 가슴 아랫께에 고여 있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조금 더 녹고 있는 건지 반대로 심장의 중심까지 마저 얼어붙는 중인지 확실치 않았다. 어느 쪽이든 좋은 조짐은 아니었다. 이게 혹시 마지막인가? 그녀는 문득 의문했고 살아오는 동안 두어 차례 같은 의문을 가졌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그때마다 짐작이 비껴가곤 했는데 기어이 오늘인가? 서울에서 오는 푸른색 광역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느린 속력으로 정류장에 들어서고 있었다. 짙게 썬팅된 차창 안쪽에 서 있는 현수 씨의 호리호리한 어깨 윤곽을 그녀는 곧 알아보았다. 보도로 내려 서자마자 두리번거리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반갑게 손을 마주 흔들던 그의 얼굴에서 이내 웃음이 가셨다. 심각한 얼굴로 그가 걸어와 그녀의 앞에 섰다. 정말이네요. 난처한 듯 그는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달리 설명할 말이 없어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좀 걸을까요, 우리? 실상 걷는 것 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실내에 들어갈 수 없으니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없고 물론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실 수도 없다. 나란히 천변길을 걸으며 그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가 그녀의 장갑 위로 손을 잡았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손을 빼냈다. 녹을 것 같아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무안해했다. 이제 어떡하지요? 그가 물었다. 자신에게 묻는 것인지 그녀에게 묻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이제는 밥을 함께 먹을 수도 없고 따뜻한 데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가 멈춰섰다.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드문드문 오가는 행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그녀에게 짧게 입맞추었다. 그의 입술이 너무 따뜻해서 그녀는 두려웠다. 그의 혀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살짝 들어왔다. 혀는 더 따뜻했다. 겨우
2초 가까이 흘렀는데 그녀의 아랫입술과 혀끝이 조금 녹았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아요. 그가 당황한 듯 웃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했다. 참을미를 견디며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손도 제대로 못 잡고 키스도 할 수 없다니. 이건 너무하네요. 너무하다는 말이 그의 처지에 관한 것인지 그녀를 걱정하는 뜻인지 알 수 없어서 그녀는 잠자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떡하지요라는 물음에 우리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물음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 이번엔 그녀가 대답해야 했다. 글쎄요. 일단 집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잠시 그녀는 말을 끊었다. 오늘 밤엔 노숙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가방을 뒤적여 휴대폰을 꺼내며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일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계속 영하일지. 할 수 있는 일이 생겨 다행스러운 듯 그가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으로 날씨를 검색했다. 다행이에요. 영하래요. 새벽에 눈도 조금 내린대요. 고맙다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잠자코 미소를 지었다. 왼쪽 가슴 아래의 고인물에 대해 불쑥 그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녀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저녁 먹을 시간인데 혼자라도 먹어요. 그는 가난한 데다 장기간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대체로 그녀가 밥을 샀다. 오늘 타고 온 광역버스의 차비조차 그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마친 뒤 그녀가 계산을 하는 것과 혼자서 밥을 사 먹으라고 그녀가 돈을 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헝겊 가방 속에 손을 넣은 채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서 있었다. 용기를 내 10,000원권 한 장을 꺼냈다. 더 주고 싶기도 했지만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많이 주는 편이 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덜 상하는 일일까? 그녀는 잘 판단할 수가 없었다. 이 돈으로 간단히 저녁 먹을래요? 그동안 나는 혼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그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밥은 안 먹어도 돼요. 고집스러운 어조로 그가 말했다. 함께 있어줄 수 있어요. 밤새 바깥에서요? 그녀는 놀랐다. 조금 한파가 누그러졌다고 그는 늘 입던 패딩 점퍼 대신 허름한 검은색 단벌 코트를 입고 왔다. 생활이 불규칙한 그는 언제나처럼 점심때에야 일어났을 테고 멀미할 게 걱정되어 여태껏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허기진 몸이 더 추울 것이다. 그의 코끝은 벌써 붉어졌고 꽉 담은 입술에서 빠르게 핏기가 가시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가 느낄 수 없게 된 그 신체의 감각들이 얼마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눈을 보면서 말했다. 어차피 지금 나는 윤희를 만나야 해요. 그녀는 대학을 갓 졸업한 23살에 결혼해 이듬해 아이를 낳았고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 아들을 10년째 혼자 키워오고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오늘 엄마에게 약속이 있으니 혼자 먹으라는 쪽지를 수저 옆에 남겨두었다. 지금쯤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걸 읽었을 것이다.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방금 말했잖아요. 불만을 숨기려고 갑자기 깍듯해진 말씨로 그가 물었다. 그거야. 윤희한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현관 앞에서 이야기해도 되고. 일단 지금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우린 방금 만났잖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난해부터 키가 부쩍 자라 올해 거의 180cm가 된 나이는 그녀가 없는 이 시간을 홀가분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이즘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유난히 갑갑해했고 종종 반항했으며 어서 성년이 되어 혼자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으니 밖에서 저녁을 먹는다던 엄마가 나타나면 내심 실망할 것이다. 그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어서 가족이 둘뿐이라 지나치게 관계가 밀착된 게 아닌가 걱정해오던 그녀를 안심시켰다. 현수 씨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들은 방금 만났으니 30분에서 1시간쯤 더 걷다가 차분히 헤어지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녀의 왼쪽 가슴 아래의 고인물이 마음에 걸렸다.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었다. 기왕 아이를 만난다면 빠를수록 좋았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돌아올게요. 그동안 현수 씨는 저녁을 먹어요. 정말 섭섭해하는 표정으로 그는 물끄러미 그녀의 얼굴 뒤편을 건너다 보았다. 그래요. 라고 이내 체념한 듯 말했다. 그럼 일단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다. 매번 너무하지 않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아이가 먼저라니. 대체 난 이 사람에게 무슨 존재인 거지? 그녀보다 7살 어린 데다 결혼한 적이 없는 그는 아이에 대한 그녀의 책임감과 불분명한 죄책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달래주려고 그녀는 그를 향해 왼손을 내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장갑을 벗겼다. 자신의 손바닥에 그녀의 손을 얹고는 가만히 손등을 쓸었다. 이런... 흠칫 놀라며 그가 말했다. 손가락 끝이 부스러졌어요. 그대로 손을 잡고 그들은 걷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따뜻한 게 그녀의 마음에 걸렸지만 습기를 품은 저녁바람이 꽤 차가워서 그 체험만으로 급격하게 그녀의 손이 녹을 것 같지는 않았다. 더구나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이 시렸는지 그가 먼저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장갑을 받아들고 조심조심 끼었다. 그는 위치를 바꾸어서
이번엔 그녀의 오른손을 장갑 위로 잡았다. 둘이 만났다 헤어질 때면 그가 늘 바래다 주곤 했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장갑도 끼지 않고 와서 이렇게 차가운 손을 쥐고 이제 그의 코트 주머니에 그녀의 손을 끌어다 넣을 수도 없는데 마침내 더 견디지 못한 그의 손이 떨어져 나가 그녀의 손이 자유로워졌을 때 그녀는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똑같아요. 특별한 일 없어요. 두 손바닥을 마주 비벼 열기를 일으키려 했으며 그가 대답했다. 그의 입술은 아까보다 더 푸른색에 가까워져 있었다. 딱딱해 보이는 붉은 손등에 호호 연신 입김을 불어댔지만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끈질기게 그러나 상과 없이 반복되는 그의 손동작을 그의 몸속이 따뜻하단 걸 증명하듯 입술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얗게 뿜어져 나와 흩어지는 입김의 움직임을 그녀는 말없이 지켜보았다.